뉴스앤 이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42주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장관들도 대부분 갔고요. 두 분 다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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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YTN도 생중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대통령께서 유족분들과 함께 입장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자유와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광주 시민에 대한 최고의 헌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아까 저희 대통령실 취재하는 조은지 기자의 전언으로는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7번을 고쳤고 그 문장도 거기에 이제 직접 고친 문장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성환님 어떤 부분 제일 인상적으로 보셨습니까? 여전히 짧다. 취임사도 짧고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도 짧고 이 부분도 짧은데 네.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음을 좀 느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좀 느껴진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추념사에도 그분의 생각이 물씬 느껴졌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손질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추념사의 전체 내용보다 적어도 5.18 또 광주 시민에게는 빚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본래 태동이 민정당과 또 3당 합당을 통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주류들이 현재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5.18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하를 했던 그 세력들인데 집권한 이후에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한다라는 것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는 좀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광주 민주화 기념관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강령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라는 부분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많은 국회의원들을 함께 가서 추모하고 헌화하고 여러 가지 그 정신에 대해서 기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과거처럼 다른 폄하라든지 모욕하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이제 호남분들이나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도 그 진정성을 좀 인정해 주시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말씀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 하시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 유가족들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입장할 때도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민주의 문을 통과해서 200m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고 이렇게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4.3 이후에 전 두 번째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수를 쳐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정당에 뿌리를 둔 정당이고 결국 5.18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그런 비판을 하면 100번 다 죄송합니다라고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고 아무리 반성을 해도 사실 지워지지 않는 우리 그 역사적 큰 상처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기색이 보이면 결국은 진실성이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현장에 보수정부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의 한 분으로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틀을 다 유지하면서 합창이냐 재창이냐를 두고 우리가 이념적 대립을 많이 다시 또 불러일으키고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또 논란을 갖고 우리가 국민적인 뭐 갈등도 일으키고 강원지사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5.18 폄훼하고 북한군 개입 발언하고 했는데 사실 말 한마디 사과하고 다 용서받고 지금 또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연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행사에 참여한 것이 그저 이벤트적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또 국민에 대한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수호 이런 뜻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라는 차원의 말씀드리고 5.18 이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혹은 과거 침묵했던 모든 가해자들에게는 반성하는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역사이기도 한데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다 끌어내놓고 반성을 하고 할 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헌화하고 그 참배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그 후보 시절에 두 번 5.18 민주묘지 갔을 때는 헌화하고 참배를 하지 못했고 오늘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여 달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좀 불편하게 아까 들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이제 좀 이러한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이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 복경 비서관님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광주 민주화 운동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 이런 것들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그 목소리를 광주 시민들께서 대변해 주신 건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들고요. 저도 보수 우파 쪽에서 정치를 해왔고 그쪽의 패널이지만 대학생 때 항상 님을 위한 행진곡 불렀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 가서 참배도 하고 금남로에 가서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기렸거든요. 그러한 사람들도 보수파 쪽에 많이 있으니까 너무 특정인,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말이야. 그때 한번 잘못했다고 한번 하고 어떻게 강원도지사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하지 마시고요.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임을 위한 행진곡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중계를 보신 시청자들께서 제일 주목한 장면이 그 장면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화면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임종수 5.18 민주학교 김서영 금당중학교 이 자유와 인권의 제 광주와 호남이 AI와 첨단 기술 이름도 남김없이
네, 오늘 모처럼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좀 찡할 겁니다. 요즘은 시위 현장에서 워낙 많이 들려서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노래가 5.18 시민군의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현 씨가 돌아가시고 그 5.18 투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노동운동을 했던 박기순 씨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영혼 결혼식을 하면서 이 곡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백기환 선생님께서 옥중시를 쓴 것을 황석영 선생님께서 이제 가사로 만들고 그리고 전남대 출신의 대학가요제에서 수상을 했던 분이 이제 작곡을 하면서 이것이 구전으로 해서 작사 작곡도 누군지 알면 그때는 국가보안법으로 걸리는 시절이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 오다가 결국은 산자여 따르라. 뭐 깃발은 간대였고 뭐 다 산천은 바뀌었어도 산자여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분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의 마음은 남아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모두 다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어서 정말로 뭐 민주진영에서는 민주진영의 애국가다.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의미가 있고 노래 가사 속에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홍콩 시위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 또 국민들의 어떤 투쟁 정신 이런 것들이 이 가사를 속에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제 재창을 하면서 합창이냐 재창이냐를 두고 이념 대립했던 것도 전 잘못된 거지만 오늘 이제 사회자가 조금 전체적인 어떤 행사 구성에 있어서 매끄러움, 그러니까 이 행사의 내용과 어떤 그 좀 진행 혹은 뭐 음악 선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튄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창을 하면서 손을 맞잡고 흔듭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화면을 보면 손을 맞잡고 하라고 하니까 대통령 있는 쪽에서는 손을 맞잡고 하는데 이쪽 정치인 있는 쪽 이준석 의원 쪽 있는 데서부터는 사실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들면서 화면 있으면 좀 볼까요?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 행사의 정신에 맞게끔 구성이나 사회자 멘트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오게티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예. 그 부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 화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겠고요. 장 교수님.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노래죠.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노래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학번도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시위 맨 앞에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갖고 이런 상징적인 노래를 갖고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 때는 합창을 하고 진보 정권 때는 재창을 하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스운 일이었다,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5년도 이제 김무성 당대표를 모시면서 당대표실에 부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당시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합창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당대표가 아니 왜 이거를 합창으로 하느냐, 재창을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당시 이제 여당이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이것을 합창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은 일들이었다. 보수, 진보, 뭐 이념을 떠나서 이 노래가 갖는 상징성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상징성은 일관되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장면을 이제 아까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소리를 좀 같이 들으면서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자 또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있으실 것이고 각자에게 또 뭐 추억도 있을 것이고 이번 재창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흔들었고요. 또 참석자들마다 어떤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고 어떤 또 부분에서 구역에서는 이렇게 주먹을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재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그동안 오랜 세월에 걸친 논란이 아마 오늘이 종지부가 찍히는 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것 때문에 갈라졌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네네. 행사를 할 때 네. 사회자가 손을 맞잡으라고 하니까 사실 손을 맞잡았던 건데 네네. 저 행사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여야 나누지 않고 정치권에서 참가하신 분들은 예전 스타일로 부르신 거고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고 그래서 그 행사할 때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다. 오해가 또 있으실까 봐. 그렇게 이해하셨죠? 네, 그럼요. 네. 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가 있었고요. 아까 이제 짧았다라고 총평하셨는데 짧아서 좋았답니까? 아쉬웠답니까? 뭐 저도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네, 짧고 압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제 때때로는 좀 긴 이야기도 필요한데 네. 오늘은 보수 정권에서 이 이물관 행진곡이 재창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의 문부터 해서 들어가셨던 어떤 이런 그 개인적 소회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들어가 있었으면 네, 네. 하는 그런 약간의 좀 기다림을 가졌던 국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약간 이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표현들이 일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5월 정신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5월 정신은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합법을 빙자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반대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불법 이 내에서의 표현 뭐 저는 뭐 아쉬운 실수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중간에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에 대한 어떤 발전의 약속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 저 추념사 자리에서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 표현이었었는데 사실 저런 표현은 선거 때 하셨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광주를 발전시켜서 5월 영정들을 저는 그 뭐 뜻을 기리는 것으로 기리기 위해서 광주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내용도 살고 뜻도 살고 다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네. 오늘 기념사에서 그 5월 정신이 즉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 번 강조된 것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국민 통합에 대해서 취임사 때 없어서 이제 비판을 받았던 통합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고, 그래서 장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직접 한번 네.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네. 아까 장 교수님은 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광주 시민이다라는 문장이 제일 인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기념사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취임사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없던 것을 이번에 담았고 있던 것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취임사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통합을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라고 하시면서 통합 정신을 강조하셨고요.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든지 자유 인권을 당당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취임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 분들이 모두 갖고 있는 이 민주, 자유 이런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짧아서 좋았다. 핵심적인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42주년 기념식 광주에서는 모처럼 좀 뭐 화기애애하달까 좀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열차를 타는 모습도 그 재창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는데요. 이제 어제 한동훈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5.18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KTX 특별 열차 편으로 쭉 내려가셨는데 네네. 여당 의원들만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도 열차편 만들 테니까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 같이 가시죠라고 제안했으면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 민주당이 옹졸한 집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하고만 같이 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정치 행사적인 측면으로 읽혀질 수도 있겠다. 반대편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당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국회 전체에 대해서 함께 가자라는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100여 명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 수행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가 수상제도다라고 하면 가능했을 텐데 대통령으로서 여당만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 중에서 헌법 정신이다. 5.18은 헌법 정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가 5.18 진상조사위 활동이 얼마 안 지나면 이제 끝나는데 이 5.18 조사위 활동이 왜 안 됐냐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18 조사위원들이요 사실상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동조했던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5.18 진상조사가 북한군 개입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만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늘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사실 활동을 안 했던 그리고 가로막고 있었던 5.18 진상조사의 활동에 대해서 연장과 더불어서 논란이 되었던 조사위원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진실된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런 모습 보였으니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도 좀 일부 해보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특별히 뭐 없는데요. 네. 5.18 조사위 같은 경우에는요. 추천위원이 뭐 문제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제대로 조사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야 이거 좀 미진한 것 같은데라고 하면 연장해가지고 더 조사할 필요는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못 밝혀낸 얘기들을 어떻게 더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그 화면이 아까 계속 나갔는데요. 한동훈 장관 부분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아닙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한동훈 장관이다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장관 중에서 이미 한동훈 장관을 선택한 듯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도 여러 차례 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말씀을 하셨으면 협치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해법이 나온 것이 없어요. 결국엔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기라고 공격을 할 텐데 어떻게 발목 잡기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서 협치를 안 하고 정치적 공격만 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역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선거이기 때문에
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민주당이 무릎 꿇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사실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는 것을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번 한덕수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협치는 물 건너갔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무릎을 꿇을 거냐 말 거냐라는 것만 선택이 남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협치가 아니라 한편으로 볼 땐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현재 남겨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수싸움 하지 마시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리 탁 부적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비 관련해서 징계를 2차례나 받았던 윤재순 총무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강 관련해서 간첩 조작 사건 혐의가 아니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밝혀진 거죠.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협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을 살리면서도.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절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민주당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서 그 내에서도 무릎 꿇더라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지지층마저 달아납니다라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부딪힐 텐데 앞으로 뭐 이번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 때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모습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 명만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부 빼고는 유일하게 임명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를 사실상 종용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카드로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 해석이 오늘 그 언론에서 나오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자진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과한 분석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인을 줬으면은요, 정호영 후보자가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딱 스케줄표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일단은 임명을 하고, 그 수요일 날은 5.18 기념식 가고, 19일 날은 20일 날 한덕수 총리 후보자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는 전날이니까 네. 대략 19일쯤에 정호영 후보에 대해서 좀 사퇴를 시키면 20일 날 있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모두 다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인준안 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도 이거 첫 번째 지금 국정 출범을 하는데 우리가 총리를 인준 안 해주는 게 이게 적당한가? 이게 맞나?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순전히 저희 추측이고요. 말씀하신 이시원 비서관이라든지 또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가 않죠. 이런 분들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모레죠, 인준 표결이. 그래서 그 인준 표결 전망 듣기 전에 먼저 한동훈의 법무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어제 취임사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 때 그 없어졌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2년 4개월 만에 오늘 그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설치됐습니다. 취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 내에서 탄압받았던 검사의 모습에서 아직은 장관으로의 모습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호 어떤 명령 자기 방침으로서 그 증권범죄 합수단을 이제
다시 복원을 했는데 네. 내 방식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천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법을 수호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들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법 수호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비서관 중에서 6명 정도가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법무부가 장관 차관이 다 검사 출신인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검사 출신들이 주요 요직으로 다 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총지휘하는 실무적 지휘를 하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맡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 걱정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다소는 좀 표현이라도 유화적인 표현을 좀 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다 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 룰이 하나도 안 지켜졌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본인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룰이 안 지켜지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의 룰은 다 지켜진 것이고, 검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일부 몇몇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도 갈등의 대상이었다라고 스스로 좀 성찰을 해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민영배 의원이 정치검사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정치검사의 개념이 바뀌었습니까? 정치검사는 과거에 정권에 아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치검사라고 했었는데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더 했죠. 정권을 만드는 중심의 역할에서 뛰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정치검사다라는 비판을 반성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개념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나는 정치검사 아니었다, 부당한 탄압에 맞서서 맞서왔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본인과 대척점에 서 있던 정치 세력과 싸우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증권법정 합수단 출범시키면서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어떤 정치권의 전망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할 거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정치적 오해는 없을 터인데, 만약 그런 것들은 빼놓고 여기는 끝났으니까 하면서 과거에 이 부분은 의혹이 남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한쪽만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지없이 그것은 정치 수사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장 교수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잘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이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라는 것. 정의와 상식의 법치는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 이게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이러한 법무부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검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당신은 정치검사였으니까 앞으로 정치적인 법무부 장관이 될 거야 라는 예상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경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 진영을 향한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영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나 사실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상식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논란은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재결성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단순 금융범죄로 전락됐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제대로 재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거든요. 라임 옵티머스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서민 금융에 피해를 준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분명히 재수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취임 첫날, 취임 둘째 날 이제 본격적인 업무 개시한 첫날, 그리고 내일은 내일 모레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는 날. 그래서 뭐 두 분 말씀 중에 좀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표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두 분께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장 교수님은.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발목 잡기 프레임을 벗어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가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비서관님.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쯤에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의 명분은 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온건파와 사실
그 강경파의 어떤 생각의 온도 차이는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줬을 때 우리 집토끼마저 우리 지지자마저도 우리에게 실망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점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탈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압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은 사실상 어찌 보면 신정부와 국회 간의 기싸움이 치열한 때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뭐 이탈표 걱정은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지방선거만을 위해서라고 판단하면 저는 부결이 맞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폭넓게 그래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데 우리가 양보해 줄게 라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면 저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스타일은 동의하는 스타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1분만 좀 시간을 주시면요. 지방선거를 위해서 부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중도층에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결보다는 좀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의 입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민심에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가 있다. 그 점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들,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방선거는 더 그렇다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 전에 의원총회 열어서 이제 뭐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되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부결되는 겁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셔서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지금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전체 판세에 어쩌면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강용석 후보와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영석 후보가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큰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강영석 후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한 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양쪽 다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강영석 후보가 지금 한 발 빠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통화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뭐 김은혜 후보 도와주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기록은 이제 없어요라고 한 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어떠한 평론이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거 참 평론하기도 어려워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이와 관련해서 변희재 씨라고 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과거에 이제 보수 논객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강용석 후보를 고발을 했어요. 이유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팔아서 통화했다는 것으로 해서 본인의 선거 활동에 득이 되게 했다라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후보가 본인을 해명을 하려면 통화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야 돼요. 본인은 녹취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적 파장이 있으니까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데서는 피해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나도 친여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대통령실 이름으로 2차례나 나왔습니다. 통화한 적 없다라고 2차례나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것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저는 대통령실이든 강용석 후보든 간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권에게는 매우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대로 진짜 이게 승부를 정말 점치기가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3.9%대 뭐 5% 가까이 나오는 큰 변수 중에 하나인 강용석 후보 과연 최종 득표율은 얼마를 기록할지 또 과연 이 공방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열띤 토론 또 분석 두 분의 말씀 듣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장성철 교수님, 복귀환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5.18 기념재단이 지난달 공개한 2022년 5.18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헌법 전문은 여느 체계의 서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원래 최고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규범 중에서 최상위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 전문 자체가 어떤 선언적인 문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헌법 전문도 헌법 본문과 똑같이 어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합헌 판단을 내릴 때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헌법 전문 수록과 더불어 5.18 42주년의 핵심 과제가 진상규명이었는데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개헌군의 발표가 분명한 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포함 당시 개헌군이었던 840명의 증언을 확보하고 극우 세력이 북한군이라 주장했던 광수 1호, 김군이 평범한 시민이었음을 밝히는 등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규명된 5.18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담자는 건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적 기초라고 봤을 때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러한 큰 가치를 가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열거하게 되는데 헌법 전문에서 헌법 전문에 5.18이 수록됐던 것은 5.18 민주화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법률이라든지 다른 하위 규범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법률 등의 규범의 해석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5.18 42주년 기념사에서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로 지켜낸 5월의 한거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통합을 강조하고 여야 의원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서 어제 발열 환자가 23만 명으로 이틀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섰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 사태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3만 명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며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내려갈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통화 긴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0.5%포인트 인상 구상은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또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당국자는 과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8시간에서 96시간 내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위성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위성사진을 토대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압축기와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터널을 가로지르는 전선도 발견됐습니다. 본부와 지원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지난 석 달간 진행돼 왔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건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ven as the DPRK continues to refuse the donation of apparently much needed COVID vaccines, they continue to invest untold sums in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that do nothing to alleviate the humanitarian plight of the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역 초기에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미숙했다고 지적하면서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방역 초기부터 드러난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그리고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함이 우리 사업의 허점을 노출시켰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23만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현지 시각 17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규모 발병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가용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면 확실히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서 항상 새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WHO가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 1,352명, 어제보다는 3,7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2,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세가 위중한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0명이 줄어서 313명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목숨을 잃은 환자는 31명,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우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R&D,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등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 재유행 가능성과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전문가들 또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한 뒤에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여 동안 일시 정지됐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 재개가 내일 고시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국제선도 재취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주 3회 일정으로 제주와 싱가포르 연결 항공편이 정기 운항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임명됐죠.
오늘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어떤 일성이 나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금융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전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공세 등 대외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 내에 잠재는 리스크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문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학술지에 실리는 고등학생들의 논문 문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고등학생이 쓴 해외 논문 가운데 13%가 돈만 내면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논문의 적법성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써서 해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얼마나 많을까? 2명의 연구원이 최근 20년 동안 국내 213개 고등학교 학생 980명이 쓴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558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58건 중 72건, 즉 13%가 돈만 내면 특별한 심사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부실 학술지 게재 비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니 영재고가 5.9%, 과학고 10%, 자율고와 외고 일반고는 22.4%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 학술지에 고등학생이 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에 출간된 16편의 고등학생 국제 학술 논문 중 37.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실 학술지의 연구를 게재하려는 시도 자체가 연구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런 관행이 교육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질문을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함께 저자로 등록된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33개의 논문 중 96건이 부정으로 판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서는 고등학생끼리 논문을 작성한 경우나 연구소, 대학 소속으로 쓴 경우 등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직접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직접 썼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탈적 저널에 게재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또 그중에서는 심지어 국가 부처의 연구지원 사업 산하로 작성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논문을 쓴 학생 저자의 67%가 추가적인 연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문 작성이 대입을 위한 단발성 수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반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컴퓨터공학과 의학 분야의 논문도 많아 인기학과 입시 맞춤용으로 조작된 위조 논문이라는 깊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이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죠. 이분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주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결혼 이주 여성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남긴 말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가족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직원들이 통번역과 언어학습 전문가로 일하면서 다른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곳입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센터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코치로 일해온 이주 여성 A씨. 한국인 직원들과 달리 10년 가까이 일하며 쓴 육아휴직은 고작 2달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의 월급이 최저임금이고 고학력 결혼 이민자 채용하기 어렵고 선생님이 이제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고 우리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짧은 육아휴직의 대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센터 분위기 이상해졌다. 이 사람은 이상하다. 우울증 걸린 거 아니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코치 이주 여성 B씨 역시 직장에서 모욕감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 직원들이 꺼리는 추가 사업들까지 떠안는 건 부지기수고 문제 제기를 하면 폭언을 듣기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교양인가 취급해요. 언어도 보건서고 애 뭐라는 거야? 제가 한국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센터 이주 여성 직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일터에서 이 같은 차별을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센터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주 여성들이 정작 일터에서 차별과 갑질을 견뎌야 하는 상황. 소속 부처가 이주 여성 보호에 앞장선다는 여성가족부란 사실이 씁쓸함을 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전력이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전황이 교착 상태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를 되찾았지만 마리우폴을 뺏긴 현재 상황에 대해 이처럼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 서방 관리를 인용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균형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 국장도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승리하고 있지 않다며 일종의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가림 칸 ICC 검사장은 현지 시간 17일 성명에서 수사관과 법의학 전문가 등 42명으로 구성된 팀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했다며 이는 조사의 진전과 우크라이나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 방문 기간에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이 처음으로 이를 확인했는데 우리나라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입니다. 다분히 영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주도하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영향력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But the United States has strong economic and trade ties in the Indo-Pacific, but we agree it is essential for us to step up economically in the region and to do it fast.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이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이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관련국들로부터 미국이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달라는 큰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출범 선언 후 참여국의 장관급 후속 회의를 열어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We need a new model of economic engagement and trade. As we're talking about that region specifically, the past couple of years have highlighted real gaps in global economy, like vulnerable supply chains and corruption and tax havens and lack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holding us back.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는 싱가포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동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중 큰 폭으로 반등하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상승폭을 살짝 줄였지만 마지막까지 상승세는 유지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연준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최근의 비판을 의식한 듯 금리 인상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물가 상승률이라며 그것을 볼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을 늦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을 다시 낮출 수단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파월 의장은 6월과 7월에도 이와 같은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대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이러한 금리 인상 구상은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립금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며 2.5% 수준으로 추정되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뜻합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력할 것이라며 연착륙으로 향하는 길이 많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장중 큰 폭으로 반등하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후 상승폭을 살짝 줄였지만 4월 소매 판매 증가 등 경제 지표의 호조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의회가 미확인 비행 물체 UFO에 대한 청문회를 50년 만에 열었습니다. 청문회의 요지는 미확인 비행체를 봤다는 보고는 늘었지만 이들이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50년 만에 다시 열린 미확인 비행 물체 UFO 청문회. 청문회에서 미 정보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 보고 사례가 400여 건으로 최근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드론과 무인기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당국은 다만 미확인 비행 현상이 지구 밖에서 왔다는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도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확인 비행 현상을 촬영한 영상이 대부분 짧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후 무인기로 밝혀진 삼각형의 녹색 물체처럼 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because UAPs pose potential flight safety and general security risk, we are committed to a focused effort to determine their origins. 미 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일반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want potential adversaries to know exactly what we're able to see or understand or how we come to the conclusions we make. 미 의회 소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한다며 당국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확인 비행 현상이 최근 증가했다는 것 외에는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없어 UFO에 대한 의문과 억측,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었던 곳이 경복궁 건청궁 일대입니다. 여기서 전등을 다시 밝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와 대한전기협회가 어제 저녁에 1887년에 우리나라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던 건청궁과 향원정 일대의 전등 시설을 재현하고 최초의 전기 발전소인 전기 등소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점등 행사를 했습니다. 1886년에 완공된 경복궁 영훈당 권역 전기 등소는
이듬해인 1887년에 전기를 생산해서 전등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디트로이트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로 출전했습니다. 3타수 1안타 1볼넷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1회에는 내야 땅볼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5회 세 번째 타석에 나와서 우전 적시타로 한 점을 얻어냈습니다. 최지만이 2타점을 이상을 올린 것은 23일 만의 일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는 장 초반에 2,64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현재는 2,6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870선을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처럼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경제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1,27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위험 회피 심리가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7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을 위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흐리고 요란한 비가 내렸던 오전과 달리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기온도 점차 올라서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까지 올랐고요. 앞으로 기온은 1에서 2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30도 안팎의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이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이남 등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원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릉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서울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단비가 참 반갑지만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